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장원철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 데이터 정보 보호에 관한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데이터 정보 보호 세션은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로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이동열 CTO님, 그다음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부의 박노성 교수님, 통계개발원 심규호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다혜 사무관님과 경북대학교 김영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이동열 CTO님께서 금융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신용정보원의 이동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초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데 대해서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네, 먼저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데이터 경제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의 출현으로 기존의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깔끔한 형태의 태뷸러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각종의 비정형 데이터들, 뭐 이런 데이터들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외에 다른 주요 경제 권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유럽, 뭐 미국, 또 영국 뭐 이런 정도의 경제권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다양한 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새로이 변화되는 다양한 법이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외에 PSD2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스마트 디스클로저라 그래서 머신 리더블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오픈 뱅킹 제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 EU의 GDPR입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DPR이 물론 보호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법이긴 하지만은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비교적 갖추고 있는 체계이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활용 측면에서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가명정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와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다양한 권리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항할 권리,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소비자로서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신용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이 프로파일링이 됐다 그러면은 그 프로파일링이 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한다든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데이터 이동에 관한 권리, 정보 삭제 요구권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GDPR 자체가 EU 국가들에 다 적용이 되는 법 체계이고 타 경제권에서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법이 바뀌기 전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반작용으로 보호에 굉장히 치중을 한 법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듯이 세계 경제가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좀 더 균형을 맞추는 체계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이 바뀌기 전 체계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3법의 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세 가지 법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정부 부처들도 조금 다르고요. 적용되는 범위들도 조금 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셋 다 데이터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내용을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담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 개정이 논의가 된 것들이 우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산업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는 그런 큰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3법에 혼재된 어떤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의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2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가한 해커톤 회의들 같은 것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로 이제 개정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주요 이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바뀐 점이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두 번째는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그다음에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일원화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에도 관련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고 어떤 이런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정보들을 다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법 조문을 보시듯이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 익명처리란 무엇인지가 법에 이제 정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할 때는 수도니머스 데이터 또는 어노니머스 데이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데 쓰는 사람들마다 정의는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좀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이 더 개인정보에 가까운 것이냐에 대해서도 순서도 좀 달리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법에서 새로이 이제 바뀐 데이터 3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익명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특정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다 익명정보가 되겠습니다. 가명정보는 그 둘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 중에 일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인정보이지만 그 자체로는 추가 정보의 사용이 없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의 개념을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이유는
각각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범위를 좀씩 달리해서 실제 활용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든지 또는 제3자한테 제공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익명정보는 이미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를 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요.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개인정보의 일종이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규제를 받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이 통계 작성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 R&D 목적,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에서 밝히기를 통계 작성이라면 상업적인 목적의 통계 작성도 포함되고 연구라 그러면 산업적인 연구도 포함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작성이나 연구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정보들은 다 개인정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명정보는 여기에서 좀 더 처리를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 정보가 홍길동에 대한 정보라는 건 알 수 없을 정도로 처리를 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없애고 대신에 해시키, 암호화된 형태의 해시키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특정 지번이 아니라 좀 범주화시킨 큰 범위로 행정 단위를 갖다 넓혀서 처리를 한다든지 한 것들이 가명정보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익명정보는 아예 이걸 좀 더 이제 통계 처리를 더 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식별자들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범위로 좀 범주화를 해서 역으로 이 정보만 가지고 서울 중구에 사는 50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이 이제 바뀐 데이터 3법에서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를 하고 가명정보는 이런 목적으로는 개인의 동의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이 가명 정보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전문기관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기관은 정부 부처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행하는 내용은 가명 정보를 가명 정보끼리 결합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들하고 은행이 보유한 금융 관련된 고객 정보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두 회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가명정보가 역시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제약이 있지만 그 제약을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두 회사가 서로 이제 같이 약속한 임시키를 붙인 정보들을 넘겨주면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을 해서 결합된 정보를 역으로 이제 원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데이터 전문기관의 기능이 익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익명정보라는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정보 이미 확실하다는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형 처리를 했을 때 그 감형 처리한 내역에 대한 추가 정보 같은 것들은 분리 보관을 하게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또 데이터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형 정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개인 정보로 식별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감형 정보를 재식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분석하는 중에 어쩌다 우연히 이제 식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즉시 해당되는 데이터를 지운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것이 양립가능성 개념입니다. 양립가능성 개념이라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라서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동의받은 목적들하고 크게 상충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옆에 있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이걸 충족을 하기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규제 일원화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처에 나눠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모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강화된 권한으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할을 하는 체계로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변경 내용 중에서 감형정보 개념, 이종데이터 결합 허용, 양립가능성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이 신정법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용정보법에서 변경된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CB산업 규제 완화와 특화 CB 도입이 있습니다. CB산업이라는 것이 신용조회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신용등급을 CB사들을 통해서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CB업이라는 큰 업태 하나로 묶여 있던 것이 세분돼서 개인 CB, 개인사업소 CB, 기업 CB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융정보만을 사용하지 않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하는 CB업도 가능하도록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도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길게 좀 설명이 있었는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이데이터는 그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해서 내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른 데 보낼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정의를 하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태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그 개인들의 금융 관련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 정보를 개인한테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쌓이는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신용 정보들을 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련된 전송 대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할 경우에는 제 은행 그 거래 이력, 보험 거래 이력, 그다음 증권 거래 이력 이런 모든 것을 다 특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전송해 주도록 제가 금융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송 요구권이라는 개인의 권한이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산업에 이제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요건이 정의가 됐고요. 이 허가 요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금융회사든 아니면 새로이 금융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핀테크나 스타트업 기업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됨으로 해서 새로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겼고, 이 기회라는 것은 그동안에 모으기 힘들었던 금융 관련 데이터들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쟁자들 외에도 새로운 경쟁자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 또는 포탈 같은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새로이 금융에 뛰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월 달에 신정법이 시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표준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준비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로 이 모든 것들이 시행이 되는 시기는 내년 8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용법에 담긴 내용들이 뭐 동의서에 대한 등급제,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 그다음에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리 실태 상시 평가 등등의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금융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기도 하고, 또 이게 데이터의 활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AI 모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내용일 것 같아서 자료로 내용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연사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학과에 견무로 계시는 박노성 교수님께서 최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재현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의 박노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딥러닝을 이용한 가짜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행해질 텐데요. 첫 번째로 최신 딥러닝 모델 등 중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시리즈로 연구했던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딥러닝 모델이고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겐이라고 하면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제너레이터, 생성자,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성자라고 하면은 가짜 샘플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생성 모델이고요. 그래서 샘플들이 식별자로 들어가면은 식별자가 진짜 샘플하고 가짜 샘플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는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목표는 진짜 같은 샘플을 만들어서 식별자를 속이는 게 생성자의 목표고요. 식별자의 목표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를 제대로 구별해내는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식별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겐하고 몽타주를 그리는 것을 개념적으로 비교를 할 텐데요. 구조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몽타주를 그릴 때 목격자만이 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식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생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진짜 샘플을 본 적이 없고 100% 목격자, 즉 식별자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범인의 얼굴을 계속 임프루브 해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림을 그려오면은 식별자가 진짜 같다, 가짜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면은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경찰이 그림을 그려오고 다시 목격자가 피드백을 주고 하는 이 루프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많이 돌게 되면은 충분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그린 몽타주가 이제 실제 범인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진짜 데이터를 받고 다른 쪽은 진짜 데이터를 전혀 본 적이 없지만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진짜 같은 가짜 샘플을 만드는 이 구조는 겐하고 몽타주하고 100%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몽타주를 그리는 거하고 겐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몽타주는 타겟이 되는 리얼 샘플이 딱 하나, 그 범인이 한 명인 그런 케이스인데 겐이라고 하면은 진짜 샘플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레코드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에 없던 처음 보는 샘플들을, 그러니까 진짜 같은 처음 보는 샘플들을 잘 만드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게 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눈, 코, 귀, 입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합쳐서 진짜 같아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겐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넷의 블로그나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그러한 예제를 가지고 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얼굴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예제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겐이 수행하는 태스크고요. 몽타주를 그리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훨씬 더 챌린징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몽타주하고 겐의 공통점이 하나가 목격자가 좋지 않으면은 경찰은 절대로 좋은 샘플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겐에서도 똑같이 식별자가 좋은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생성자는 절대 진짜 같은 샘플들을 그릴 수가 없고요. 이제 그 말인즉슨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자보다는 의외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목격자가 정말로 좋은 피드백을 주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좋은 샘플이 나오고 목격자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주 로우 퀄리티의 샘플이 나오게 되는 그런 특성도 겐하고 몽타주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 릴레이티드 웍을 제가 간단하게 서베이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저 CT겐 논문이 이제 그 제너레이션 퀄리티 측면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퀄리티를 보이고 있는 아주 최신 연구이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멀티모달한 특성들 그리고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있을 때 그 컬럼에 대한 값들의 분포, 예를 들면은 직업이라는 컬럼이 있을 때 그 직업에 대한 분포가 어떤 직업은 많고 어떤 직업은 적고 한 그런 임밸런스드한 특성들까지 제대로 처리를 하면서 아주 하이 퀄리티 테이블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저 연구는 이제 저 논문은 조금 더 나가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겐을 트레이닝을 할 때 Differentially Private Deep Learning Training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학습 단계에서부터 겐이 차등 정보 보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겐이 어떤 샘플로부터 트레이닝이 됐는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 논문이 시기적으로는 좀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고 딥러닝 방식은 아니고 전통적인 데이터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배운 다음에 노이즈를 추입을 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그 생성된 가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서베이를 마치고 이제 제가 좀 수행했던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가 이제 앞선 연사분이 발표해 주셨던 가명 정보에 대한 예제인데요. 찝 코드하고 에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스킹 처리한다든가 이제 값을 레인지로 바꾼다든가 해버리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래 테이블에서 1, 2, 3이 찝 코드하고 에이지가 같고요. 가명 정보 처리 후에는 레코드 4, 5, 6이 가명 정보 처리 후에는 값들이 같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요 예제가 이제 대표적인 3 애노니미티 예제인데요. 이렇게 애노니마이제이션 문제의 테크닉의 가장 큰 문제는 재식별화,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예제였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애노니마이제이션 테크닉 초창기에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다가 아주 다량으로 재식별화를 돼가지고 좀 망신을 당한 회사들이 몇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AT&T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에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 릴리즈를 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IMDb 웹사이트에다가 코멘트를 남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웹사이트를 크롤링을 해가지고 서로 모질을 해보면은 어떤 영화를 봤고 그 사람이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그 가명화된 넷플릭스의 데이터로부터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 그런 연구 논문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특정 분야가 아니고서는 애노니마이제이션 테크닉을 뭐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연세대로 오기 전에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었을 때 이제 그 해군 연구소에 지원을 받아갖고 수행한 연구인데요. 이제 그때 그 해군 연구소에서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이란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계속 해군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를 탈취해 가다 보니까 이제 가짜 정보를 같이 디플로이하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거기로부터 연구의 시작점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라이버시 쪽 연구까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컨셉은 저렇게 노란색의 오리지널 테이블이 있을 때 일단은 저 오리지널 테이블은 컨티뉴어스 뉴메리칼이거나 디스크릿한 뉴메리칼 밸류로 그리고 모스트리 오디널한 디스크릿 밸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상정을 했고요. 일단은 저렇게 뉴메리칸한 값들로 채워져 있어야지 좀 딥러닝이 프로세싱을 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의 1차 연구에서는 이런 어썸션을 저희가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짜 테이블이 있고 중간에 저희가 설계한 테이블 겐이 있어서 저 테이블 겐이 오리지널 테이블에 통계적인 특성을 러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녹색의 페이크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테이블이 아니고 저 페이크 테이블을 이렇게 제 3자한테 주고 뭐 썰드 파티 뭐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할 때 파트너들한테 주고 이제 그 파트너들이 이제 저렇게 발주를 준 회사를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를 해올 때 이제 저 가짜 데이터만을 보고 일단은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를 해와서 이제 그거를 납품을 하면은 오리지널 테이블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보장이 된다, 서로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저희가 겐을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한 겐의 차이점 하나는 종래에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프라이버시에는 사실은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겐이 좋은 샘플만 만들어내면은 그게 좋은 모델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좀 침해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겐 내부적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데이터의 퀄리티하고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간에 그 두 개 간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둬서 이제 의도적으로 학습을 방해를 해서 좀 릴라이어블하지 않은 파트너한테 데이터를 줄 때는 의도적으로 좀 로우 퀄리티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서 모델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겐이
2014년도에 첫 논문이 나오고 이제 괜히 초창기에는 많이 학습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한 샘플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그렇게 아주 하이 퀄리티의 페이크 샘플을 만들 수도 없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생성자하고 식별자의 태스크의 난이도를 고려하면은 사실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식별자는 샘플을 보자마자 아주 단숨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고 생성자는 너무나 어려운 샘플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너무 어렵고 한쪽은 너무 쉬운 그렇게 태스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는 피드백을 제너레이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계속 가짜라고만 아웃풋을 주다 보니까 이제 생성자가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실제 교육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나쁜 코멘트만 계속 주면은 이제 학생이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듯이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겐에서도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장치들을 도입을 해서 진짜 샘플하고 가짜 샘플들의 그런 피처들의 통계치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렇게 가이드를 주도록 해서 이제 겐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오리지널 겐을 설명하는 수식 모델이고요. 이제 아래쪽이 이제 저희가 설계한 겐의 수식 모델인데 위쪽에 있는 겐에서는 제너레이터한테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도 않고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다 가짜다 너 잘했다 못했다라고만의 피드백을 주는 좀 무책임한 트레이닝을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서는 진짜 샘플하고 가짜 샘플의 그런 히든 피처들의 통계적인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둘 간의 히든 피처들 간의 공통점을 높여라라고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의도적으로 겐의 트레이닝을 방해를 해서 릴라이블하지 않은 파트너한테는 조금 더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실험 결과로 제가 넘어갈 텐데요.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고요. LA 시공무원 월급 데이터, 그다음에 US 센서스 뷰로 데이터, 그다음에 헬스 관련된 캐스처네어나 랩 테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미 항공 시장에서의 그 도메스틱 플라이 티켓 팔린 기록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은 첫 번째로 통계적인 유사성, 그러니까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의 통계적인 유사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모델 컴패터빌리티 실험인데요. 가짜 테이블을 보고 설계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모델이 정말로 진짜 테이블에 돌아가느냐, 이제 그거를 보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멤버십 어택이라고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멤버십 어택은 디플로이드 된 프리트레인드 머신러닝 모델을 외부에서 블랙박스 액세스를 해서 그 모델의 원 트레이닝 샘플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방식으로 테이블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리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부터는 theoretically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 간에 1대1 코렌스판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어택으로부터는 아주 자유로운데 대신 머신러닝을 어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새롭게 취약합니다. 전통적인 애노니마이제이션 테크닉은 저런 멤버십 어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죠. 왜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머신러닝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딥러닝 방법으로 가면은 또 새로운 방식의 어택에 좀 취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쪽을 좀 제외를 하고 바로 실험 결과를 발표를 드리면은 저쪽 파란색이 차트에서 보이는 파란색이 진짜 테이블의 누적 확률 분포고요. 그러니까 진짜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서의 누적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같은 컬럼에서의 가짜 테이블의 누적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총 네 가지 컬럼이 있는데 첫 번째 컬럼이 저희 테크닉이고 마지막 두 개의 컬럼이 이제 저희 경쟁 모델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저희 테크닉이고
두 번째 테크닉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그림이 저희 모델들 중에 저희 모델을 일부러 데이터 그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떨어뜨리도록 했었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컬럼에서 이렇게 진짜 데이터, 진짜 값들의 분포하고 가짜 값들의 분포가 이제 비슷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 생성 예제인데요. 위쪽에가 진짜 테이블, 아래쪽이 가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정말 컴패터블 할 것이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그 차트에서 X축이 가짜 테이블로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제3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성능 지표고요. Y축이 진짜 테이블로 똑같은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을 때 똑같은 제3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짜 모델하고 진짜 모델이 정말로 동일한 그렇게 컴패터블 하다라고 하면은 둘 간의 성능 수치가 저기 다이아고널 라인 그 대각선을 따라서 분포가 되어야지만 진짜 모델하고 가짜 모델이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은 성능을 보인다는 예제인데요. 똑같이 마지막 컬럼에 있는 저 애노니마이제이션 후에 하는 저런 예제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서 대각선 상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딥러닝으로 제너레이션한 저희 첫 번째 컬럼의 결과들을 보면은 사실은 애노니마이제이션보다는 모델 컴패티빌리티 측면에서는 이렇게 뛰어넘지는 못했고요. 왜냐라고 하면은 저렇게 익명화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센서티브한 정보들, 실제로 관심 있는 데이터들이 다 진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모델이 컴패터블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모델 컴패티빌리티 측면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특히 제가 소개드렸던 CT겐이나 그런 쪽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모델 컴패티빌리티도 제가 소개드렸던 이 연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그 CT겐을 또 추가적으로 더 임프루브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를 짧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보통 릴레이셔널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을 따온다거나 할 텐데 이제 그러면은 테이블에 펑셔널 디펜던시가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포지션이 같으면 셀러리가 같고 포지션하고 팀이 같으면은 포지션하고 팀이 정해지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테이블에 존재하는 펑셔널 디펜던시를 이렇게 프리저브하면서 테이블을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훨씬 더 나은 테이블 제너레이션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랩에서는 이제 테이블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 하나만이 아니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통째로 합성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테이블 간의 프라이머리 포린 키 릴레이션십을 잘 프리저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CT겐을 임프루브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제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있었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피싱 URL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피싱 URL 샘플은 너무 적고 그냥 일반적인 URL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하일리 임발란스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자 그 진짜 피싱 URL을 가지고 텍스트겐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가짜 피싱 URL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어그멘트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 보니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이더라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가 발표를 마칠 텐데요. 데이터 신시시스는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겐을 통해서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합성할 수 있는 제가 좀 예제들을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연사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의 심규호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심규호 사무관님은 통계 빅데이터 센터 반출물의 통계적 노출 제어 가이드라인 소개 및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통계개발원의 심규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통계 데이터 센터 반출물의 통계적 노출 제어 가이드라인 소개 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계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이제 외부 그 연구자라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그 어떤 통계 작성 목적이라든지 연구 목적으로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센터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결과, 뭐 연구 결과라든지 작성 결과들을 이제 뭐 집계표 형태라든지 어떤 결과 쪽으로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적 그 노출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담은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목차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소개 그리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담겨 있는 방법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결론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계개발원의 데이터 정보보호센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통계개발원은 이제 2020년 2월에 데이터 정보보호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통계청 및 국내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연구를 통해서 통계 자료의 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든지 데이터 센터의 DB를 활용해서 재현 자료 생성 방법 연구를 통해서 최신 IT 기법을 이용한 정보 보호 이론적 방법론을 습득한다든지 뭐 통계 지리 정보 표준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서 통계 지리 정보가 제공하는 정보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 데이터 센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통계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자료라든지 어떤 각종 그 기관으로부터 수집, 축적, 가공된 이제 행정 자료들이 많이 입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와 기반 조성을 이제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통계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센터 개념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에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뭐 마이크로 데이터라든지 행정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민간 데이터까지 비식별화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안심존에서 저희가 좀 안심하게 분석할 수 있게 지금 구축을 해놨고 외부 통계 작성 기관이라든지 연구를 목적을 위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때 조금 복잡한 것이 이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용 신청을 하고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 이용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 연계하든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반출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분석 결과 이제 비식별화가 잘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분석 결과를 승인 이제 외부에 그 반출하는 것을 그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출물을 이제 비식별화 할 때 어떤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분석 결과를 반출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용자하고 관리자가 비식별화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보 반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게끔 정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정보 보호는 이제 최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 주로 매스킹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계표상에서의 이제 매스킹 처리라고 하면은 좀 민감한 셀을 이제 지워서 나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조금 단순한 방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엔 좀 부적절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방식에 의한 범용적인 그 노출 제어 방법론이 수립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서 올해부터 이제 통계청에서도 이런 반출물 비식별화 시스템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출물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그 이용자가 뭐 심층 이용자일 경우에는 물리적 노출 제어를 통해서 인가 파일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용 그리고 뭐 가공 통계표라든지 원격 접속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공공 이용 파일 등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 비식별화를 위한 그 5가지 저희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에서 사용되는 범주형 변수가 이제 가급적 동일한 범주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연령 변수 같은 경우에는 0서에서 5 단위로 하게끔, 그리고 85세 이상은 한 범주로 이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반출물의 이제 최소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빈도표 통계표에서 셀값이 0인 경우에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 위험을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일반적인 통계적 노출은 이제 식별 위험, 그리고 이제 속성 노출, 추론에 의한 노출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고, 빈도표에 대한 통계적 노출은 이제 개별 속성 노출, 그룹 속성 노출, 차이에 의한 노출,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 위험들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손실에 대한 정의는 이제 정보 손실은 그 파일 단위로 측정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이제 조그만 표에 보시면 이제 참값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손실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노출 위험하고 정보 손실은 이제 상충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축소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SDC 방법론이 이제 많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K 익명성 위주로 관리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습니다. 반출물의 유형별 반출 원칙을 보시면 이제 일반 이용일 경우에는 그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유형별 이제 반출 허용 기준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셀 값이 이제 K 익명성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K 익명성을 확보하면 허용을 하게 되고, 총계표 같은 경우에는 뭐 셀 값이 이제 반올림 처리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데,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나온 기술 통계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속성 노출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분석 결과는 반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대값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닌 것들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결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은 없지만 잔차라든지 직접 추론이 가능한 결과물은 이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통계 작성 기관 같은 경우에 표본 설계를 위한 그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허용을 하지만 사용 후에 파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확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 목적에 따라서 행정자료 DB 이용과 그 반출 유형을 이제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반출하는 목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표본 설계, 그리고 이제 기타에 대해서. 근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담고 있는 비식별화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K 익명성 기준을 저희가 이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체, 기업체 자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통계 등록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집계표 상에 최소 값이 이제 3인 것을 이제 저희가 원칙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인구 가구 자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든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5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값보다 작을 때 빈도표상의 셀값의 이제 안전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셀값이 0인 경우에는 안전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셀값이 이제 0보다 크고 작은 경우에는 작은 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노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값이 이제 3이나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셀에 속하는 개체가 이제 익명성을 확보함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도표에서 이제 작은 셀이 K 익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제 제일 이제 간단한 것이 이제 감축이, 그래서 작은 셀을 뭐 NA 표시를 해서 미공표를 하는 것이 있고, 라운딩이라고 해서 작은 셀을 0 또는 이제 K 값으로 이제 라운딩해서 K 익명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 값이 뭐 K 값 이상이 되도록 주변 셀들을 병합해서 K 익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라운딩 방법은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이제 빈도 값을 올림 내림 해서 이제 반올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기준값이 뭐 5라고 하면 작은 셀이 뭐 1부터 4까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0이나 뭐 5보다 큰 값 등으로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표 같은 경우에 빈도표랑 총계표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빈도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 익명성을 확보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뒤에서 설명드릴 대량의 이제 다차원 빈도표 반출에 쓰이는 BSCA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계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반올림 처리를 해서 정확한 값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이게는 매출액이 이제 100만 원 단위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를 가이드라인에서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작은 셀 같은 경우에 이제 빈도표에서 노출 위험을 이제 그 2012년도에 조금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개별 속성 노출, 뭐 그룹 속성 노출, 차이에 의한 노출, 이런 것들이 약간 빈도표에서 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통계청 같은 경우에 이제 스몰 셀 어저스먼트라고 해서 가장 하위 수준 빈도표에서 셀 값이 이제 작은 경우에 랜덤 라운딩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의 어떤 그런 방법이 이제 조금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상위 그 집계표의 값이 만약에 6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하위 그룹을 6개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했을 때 왼쪽 표에 보듯이 이제 0부터 뭐 3까지 값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그 반올림을 하거나 그 라운딩 처리를 하게 되면 합계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모든 값이 이제 1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예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값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들어진 게 그 BSCA 알고리즘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기저 빈도표에서 작은 셀 조정을 통해서 조정된 기저 빈도표를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 같이 원래 관측 빈도가 1인 경우에는 뭐 0이나 3 값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관측 빈도가 2일 경우도 0으로 3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절차로 조정된 기저 빈도표를 집계해가지고 상위 수준의 빈도표를 작성해봤을 때 정보 손실이 큰 경우에 이제 밑에 스텝 1, 2처럼 해서 이제 따져서 이제 생성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스텝 1에 보시면은 정보 손실 축소하기 위해서 관측된 빈도가 이제 속한 구간의 중앙값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0 같은 경우에 관측된 빈도가 있으면 0으로 이제 다시 조정을 하고 1이나 2는 이제 위험하니까 3 또는 0으로 그리고 3은 3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뭐 4, 5, 6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인 5로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단계로는 노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조정된 빈도에 이제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서 이제 다시 상위 그 집계표를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방법론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 거 이제 작년에 운영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반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비식별화 위험을 이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만들고 있는 비식별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반출한 거를 보시면 이제 총 99건이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반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인 게 이제 기업 등록부 DB가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좀 예제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부에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를 이용해서 18년도 이제 창폐업 통계 분석 결과를 이제 반출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반출물의 이제 비식별화를 좀 자동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유형화가 필요해서 이런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비식별화를 어떻게 이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업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빈도표, 기술통계, 뭐 빈도표하고 기술통계가 합쳐진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나갔고, 인구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술통계 빈도표와 또 이제 더해서 모형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출 유형들을 오른쪽과 같이 집계표 형태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이제 유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분석 변수로 어떤 것들을 많이 썼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사업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분류 당연히 이제 많이 쓰겠죠. 산업 대분류라든지 중분류, 그다음에 이제 기업 어떤 크기 뭐 이런 사업자 기업 이제 대표자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이제 성별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이제 주거 뭐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 변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유형을 이제 좀 만들 때 보시면은 이제 빈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기술 통계들이 이렇게 반출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표가 이런 형태로 유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빈도표와 기술 통계가 이제 혼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형화를 시켜서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이제 비식별화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향후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준화를 아까 이제 어떤 공고를 했었는데, 표준화를 이제 실제 예제 데이터인데 표준화를 그 좀
어떤 반출물별로 상이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식별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저희가 어느 정도를 하게끔 권고를 하지만 어떤 정책 목적이 좀 다르고 활용하는 데에서의 어떤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범주화가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다차원 집계할 때 재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좀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만들어질 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의 비식별화 그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올해 그 아직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연구 과제는 12월까지라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보량을 최대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추진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김영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의 김영민입니다. 네, 세 분 연사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필드에 있는 것보다 아카데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통계적 노출대의 전체적인 얘기랑 뭐 신형정보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의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이제 재현 데이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재현 데이터에서 이밸류에이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다른 뭐 필드에 있는 분과 얘기를 해보면서 과연 재현 데이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준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까 그 박노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개별 변수들의 비교나 또는 이제 프리딕션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기준에 좀 일관적인 기준이 없을까 해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재현 데이터가 뭔가부터 먼저 간략하게 얘기하면 재현 데이터는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데 그 마이크로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어떤 함수, 저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함수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제공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거기다 원래 유지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온 샘플 중에서 실제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앞에 심기호 발표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조금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쪽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라이버시보다는 저는 유틸리티 얘기를 주로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재현 데이터와 다른 SDCI의 통계적 노출 제어 방법과를 비교를 해보면 재현 데이터는 우리가 통계적인 멀티베리에이티드 릴레이션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변수들 간에 즉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쉽게 말하면 공분상 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는 좀 더 열면 그냥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속형, 그다음에 범주형 이런 뭐 순서형 같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론 이게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라면 단점은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팅하는 이 과정에 대한 구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찾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테크니컬한 것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방법론의 퀄러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많은 아까 말했던 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어디서는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는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퀀타일이라든지 평균이라든가 각 변수들의 퀀타일, 평균, 뭐 히스토그램 아니면 CDF 정도를 보통 이용하거나 하지만 이런 거는 또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인컴이 마이너스다.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 평가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잠깐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2009년도 연구 논문에 우리에서 연구 논문에 이제 프로펜서티 스코어를 이용한 글로벌한 메저를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재현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현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1과 0으로 구분해 가지고 프로펜시 스코어를 추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프로펜시 스코어가 두 개의 값이 거의 비슷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0.0으로 갔을 때 우리 재현 데이터가 잘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의 재현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도 각각 개별 재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보면 하나의 어떤 매저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어느 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스노케라는 분이 이제 그 떠다란 논문을 그 동료분들이 도달한 논문을 연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프로펜시 스코어를 위한 민스퀘어라는 어떤 기준을 제공하게 된 거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앞에 같은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만 그거를 그냥 비교하니까 조금 안 좋으니까 뭔가 기준을 제공하자 해서 민스퀘어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식을 사용하시면 어떤 프로펜시 스코어와 뭐 어떤 레이쇼의 제곱을 그냥 평균 낸 거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민스퀘어를 아신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똑같은데 이 방법은 이제 어떤 C를 추정할 때 부스트랩 방법이나 이런 리샘플링 방법을 해서 추정하는데 이런 걸 통해 되면 재현 데이터별로 여러분 생성한 방법별로 어떤 쭉 기준값을 쭉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재현 데이터의 퍼포먼스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얘기는 또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개별 데이터의 글로벌 데이터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과연 재현 데이터를 사용한 목적이 단순히 전체 데이터를 받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뭐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인가 할 때 분석 목적일 때는 조금 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노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딕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하나의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에러 개념처럼 어떤 값에 얼마나 퍼진 정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재현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 재현 데이터 특성상 실제 포인트 우리가 추정된 값이 오리지널 값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분산이 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우리가 잘 추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 값이 되게 오리지널 값 비슷한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 추정됐기 때문에 원래는 잘못 추정된 거죠. 분산이 너무 작아서.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통 Confidence Interval Overlap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2006년도 카라는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낸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개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 우리 주요 관심 있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의 퍼포먼스를 할 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직도 대개 부분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재현 데이터 유틸리티를 평가할 때 이걸 하다 보면 데이터에 제공되는 목적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냐 다른데 앞에 같은 PMS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가 어느 정도의 제 기준이 우리한테는 재현 데이터의 성능에 기준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구돼서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재현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들 알려져 가지고 이런 기준의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적절하구나라고 충분히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김영민 교수님께서 재현 자료의 그 질을 어느 쪽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학계의 동향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대혜 사무관께서 아마 좀 실용적인 측면에 관해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혜 사무관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안전정책과 이다혜 사무관입니다.
일단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 세션에 마지막 토론자로 이제 초대를 받게 됐네요. 처음에 데이터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토론자 이렇게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보호위원회에서 왔으니까 뭐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뭐 청중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궁금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 조금 전에 김영민 교수님 토론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아서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 재현 데이터는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고 신정법과 통계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정법 이번 개정안 내용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 보호위원회 직원이기 이전에 일단 그 금융회사의 고객이니까 좀 마이데이터 부분이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도 이게 뭐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건 자기 정보를 조회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이거를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산업을 이렇게 새로 신산업을 발굴해 냈다는 게 또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이게 보통 저희도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잡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정책을 내도 보호 쪽이든 활용 쪽이든 한쪽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호도 활용도 치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 굉장히 균형 잡힌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네, 개정된 신정법에 따라서 신정원은 지금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익명정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기로는 익명정보임을 인증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는 대중에 공개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뭐 한 달 남짓 지났지만 혹시 익명정보 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통계 데이터 센터 이야기인데요. 제가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 보호법 시행령 최초 입법 예고 안에서 이렇게 의도했던 방식이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분석자가 추가로 가져온 정보도 같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발표하신 걸 보면은 최종 반출하는 데 있어서의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가이드는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들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 뭐 사전 검열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걸 분석을 지원을 하는지 부분이 조금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자료 연계 및 분석 관련해서 식별 정보는 포함하되 자료는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저희 이제 보호법 시행 이전에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거랑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일단 짐작은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럼 매칭이 가능한 정보가 과연 익명 정보가 맞는가라는 데 이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들어온 상황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가명 정보도 법률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반출할 때 뭐 기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K 익명정 확보도 그렇고 이건 익명 정보 또는 뭐 익명 정보에 거의 가까운 가명 정보를 생성할 때 그 쓰이는 방법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혹시 가명 정보 분석 요구나 뭐 가명 정보를 제공받겠다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따로 기준이나 절차를 뭐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출은 무조건 익명 정보로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향후 계획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하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 데이터 내용이나 이 성격 같은 거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대체하는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고민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비식별화나 가명 처리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문가 풀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은 지금 충분한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좀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저희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발간을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익명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호법에 대해서도 익명 정보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평가 같은 컨설팅 요구가 일단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설명하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를 끝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익명 정보에 좀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희가 좀 도움받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또 잘 협조를 해서 좋은 내용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사전에 사실 공유를 안 하고 갑자기 던져서 네, 일단 가능한 부분까지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다혜 사무관님이 아주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특히 심규호 사무관님께서 지금 질문 받아 쓰신다고 굉장히 옆에서 바쁘셨는데요. 일단 좀 아마 답변 생각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답변을 발표 역순으로 하려고 하다가 발표 순서대로 답변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이다혜 사무관님 질문은 이동열 CTO님과 심규호 사무관님한테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영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박노선 교수님이 아마 대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발표 순서대로 차례대로 본인에 해당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다혜 사무관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마 익명 정보의 적정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사례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평가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지금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명 정보화해서 쓰는 방안 그리고 익명 정보화해서 쓰는 방안 두 가지가 새로이 나온 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주로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명 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요. 익명 정보화해서 쓰겠다는 회사들은 아직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제 그 익명 정보임을 어떻게 적정하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갖다 명확하게 하기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동원해서 좀 고민을 해서 기준을 잡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성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노성입니다. 김영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재현 데이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관련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학계나 이쪽에서 아주 널리 그렇게 억셉트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그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의 통계적인 시밀러리티, 민값이라든지 그런 거를부터 해가지고 CDF 등등 그다음에 EMD 디스턴스를 잰다든가 하는 그런 게 그냥 테크니컬리는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다들 그냥 크게 보면은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의 통계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그 태스크 디펜던트한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클러스터링을 직접 수행을 해봐서 이게 정말로 진짜 테이블하고 가짜 테이블이 그렇게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유용한가 이제 그런 거를 또 많이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교수님께서 김영민 교수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셀러리 값이 네거티브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정 테이블, 그러니까 특정 마이크로 데이터 또는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종의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도 보면은 포지션이 이거이면은 셀러리가 이거여야 된다. 이제 그런 사항들은 인스티튜션별로 다 다르죠.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일종의 그 룰 형태로 디파인 될 수 있는 그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발표드렸던 내용 중에 그렇게 펑셔널 디펜던시를 고려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그 재현 데이터를 생성하는 테크닉들을 사실은 그렇게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들면은
아주 다량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이다라고 걸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도록 이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은 그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들을 재현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끌어와서 더 나은 형태의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딥러닝 기술하고 합치기가 그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좀 뭐 그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원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레벨까지 가야지 정말로 좋은 재현 데이터가 아닐까. 뭐 물론 그 타겟으로 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뭐 클러스터링만을 위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프랙티컬리 쓰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까지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은 재현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트릭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좀 특이한 게요. 보통 이제 컴퓨터 과학 분야와 통계학 분야에서 이렇게 같은 분야를 연구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통계학자들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만 하고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이론적인 건 별로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 과학은 사실 좀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그게 반대거든요. 이제 뭐 차등 정보 보호나 이런 걸 보면은 개발하신 분은 주로 컴퓨터 과학에서 이론하시는 분들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현자를 위해서 분석하는 응용 통계학자들은 이게 쓰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해서, 사실은 이 필드가 보통 전통적인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이 아마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심기호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아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통계개발원에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물어보신 대부분은 이제 통계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제 통계청 내부에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게 이제 연계 분석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반입을 할 때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연계 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다 파악은 해보진 않았지만 자료들이 이제 뭐 어떤 이제 정확 매칭을 위해서는 키가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뭐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뭐 매칭보다는 이제 연계해서 어떤 뭐 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키를 이용한 뭐 어떤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제 키를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 데이터 센터보다도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정보와의 어떤 연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암호화해서 매칭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 매칭을 해서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이 되고, 연계된 뭐 마이크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K 익명성 위주로 지금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그게 좀 약간 저희로서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직 가명 정보도 저희가 아직 뭐 통계청에서는 뭐 시스템을 뭐 구비하거나 있지는 않고 아직 저희도 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연구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비식별화 처리를 할 때
뭐 전문가 풀이 이제 충분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 정보보호 센터 개발원에 있는 데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이제 분석도 마찬가지고 비식별화 처리도 이제 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연구하거나 이제 반출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뭐 이제 감형 정보 가이드라인도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그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작성된 것을 좀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랑 뭐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통계적 방법론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뭐 협력할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저희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쭉 봤는데 약간 좀 특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발표하시는 분한테 질문하는데 토론자한테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저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건 저기 이동열 CTO님께서 중간에 발표하신 건데, 그러면 기존 금융위원회와 신정원에서 하던 데이터 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업무도 개보위로 이관되었는가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암만 해도 저기 이다혜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토론자가 답변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신정법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신용정보법의 개별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에 통합이 된 건 아니고요. 혹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시면 신정원 혹시 넘겨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통합한 범위는 저희 망법이랑 보호법은 저희가 법의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업무도 다 이관이 됐고요. 행정안전부에 있던 업무도 보호위원회로 넘어왔지만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일단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3개 부처가 각각 3개의 법을, 개별법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단 전부 다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신용정보법 관련한 부분은 지금 방금 이사무관님 말씀하셨듯이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합동조사라든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것도 역시 또 그 이동열 CTO님이 아마 대답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데이터 정보 보호 노출 방지 또는 노출 위험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심규 사무관님이 아마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뭔가 제 생각에는 아마 데이터 거래소와 같은 거에 관한 걸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은 내용 같기도 한데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그러면 이동열 CTO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시라면은 감형 정보를 만든다든지 익명 정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처리를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그 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다른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감형 정보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필요한 조치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해시키를 만들어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레인지별로 데이터를 범주화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다 데이터를 소유한 기관이 하게 되고요. 단지 이제 데이터 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받아서 결합을 하는 업무와, 그리고
익명 정보화한 경우에 익명 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전문기관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아마 이게 그 데이터 결합과 이런 것에 관련된 이제 정보 보호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취지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플로어에 나온 질문 중에 또 하나, 요건 좀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발표자분께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로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얼마 전 보험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통보 전화를 받고 섬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보기 걷기 앱을 깔았는데 이를 통해 모니터링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 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정책 수립 쪽에 활용은 좋으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자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제 개인 정보가 어딘가에 가서 거꾸로 저한테 무슨 뭐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활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섬찟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사용에는 그렇게 제 정보가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 입장이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가명 정보의 경우에도 재식별 시도 자체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를 써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 어떤 상품이 더 적합하다든지 하는 전체 어떤 그 통계적인 패턴을 찾는 용도로는 충분히 정보를 쓸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라는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마케팅 오퍼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만보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그런 오퍼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경우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아마 제 생각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무료 와이파이 쓰려고 굉장히 이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개인 정보를 많이 흐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깨알같이 써 있는 뭔가 동의하라고 하는데 무심코 저희 다 동의를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 이제 개인 정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인 정보가 그런 식으로 또 많이 가서 이런 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심교 사무관님께서 좀 보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예를 든 거는 이제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 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질문 중에 이제 통계를 이제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서 이제 비밀보호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개인 식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제 노출되지 않음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정보 보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정도만 더 질문을 한번 보고 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문, 가짜 샘플과 진짜 샘플 간의 특성치, 평균, 분산, 확률, 분포 등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 작성 목적으로 가짜 샘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가짜 샘플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자료를 계속 요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노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예, 그 질문의 핵심은 아마 그 재현 데이터의 데이터 유틸리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CDF를 재본다거나 그렇게 뭐 글로벌 스태티스틱스를 매저를 해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뭐 써보면은 잘 되지 않더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스태티스틱스가 개별 샘플에 대한 퀄리티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발표 결과도 보면은 실제로 재현 데이터보다 모델 컴패터빌리티가 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들은 진짜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첫 논문을 낸 게 2018년도고 2019년도에 나온 그 시티겐 논문을 보면은 제가 했던 연구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약간 미비한 면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발전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비전 하에 또 저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그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재현 데이터를 합성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션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많이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또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